생수로 다 물을 떠서 쌀로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 해도 되는 일을 두세 번씩 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번거롭죠. 실제 저희 집에 필터에서 녹조 이미지를 끼고 나서 생활하면서 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더. 생수로 아이들을 씻겨야 되고 믿을 수가 없었고요. 이게 지금 음용하는 수돗물인데 어떻게 녹조가 나올 수가 있지? 초록은 생명을 나타내지만 강의 초록은 얘기가 다릅니다. 지난 여름, 낙동강은 지독한 녹조에 시달렸습니다. 녹조 유입을 막기 위해 살수장치가 필사적으로 저지선을 구축합니다. 강물 속은 녹조 알갱이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강바닥 흙은 시커멓게 썩어버렸고 발견되는 생물이라곤 붉은 깔따구 유충뿐입니다. 하류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녹조가 가득한 물은 죽처럼 걸쭉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하루 쪽에 낙동강 하구 쪽으로부터 대동 선착장 그리고 물검 요 사이가 지금 이제 굉장히 녹조가 창글어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7월달, 8월달로 넘어가면서 하루 쪽에 축적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녹조의 원인으론 보로 인한 정체 현상과 오염물질 유입 그리고 이상 고온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녹조가 위험한 이유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발암물질 때문입니다. 지난 8월 환경단체 조사 결과 낙동강 유역 30곳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는데요. 낙동강의 한 양수장 주변에서는 3,900 ppb가 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WHO의 먹는 물 기준이 1 ppb인 것과 비교하면 3,900배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과 신장은 물론 생식 기능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난징대학 연구팀 등이 불임치료센터를 찾은 남성 1,715명의 정액 시료를 분석했습니다. 녹조가 자주 관찰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남성들인데 정액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녹조와 간 질환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전후로 한강을 제외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녹조 수치가 증가했고 4대강 유역의 비알코올성 간질환 발병률도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분석에서 노약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BMI로 비만 수치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요. 이런 분들은 원래 비알코올성 간질환에 굉장히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분석을 실행을 했습니다. 녹조가 많이 증가한 지역에서 간암, 비알코올성 간질환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볼 수 있죠. 녹조의 위협은 식수원의 안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상 레포츠를 즐기다 보면 물에 빠지기 일쑤인데요.
낙동강의 한 선착장에는 친수 활동을 자제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강에는 유화 물감을 풀어놓은 듯 유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수상 오토바이가 일으키는 물살에 녹색 물보라가 바람에 실려 주변으로 퍼집니다. 머리 아플 정도로 냄새 나죠 지금. 보세요, 저 장난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비인후과 갔더니 부비동 안에 염증 생겼다 그래서 강물이 너무 더러운데 어떻게 방법이 있겠어요. 물과 농작물은 물론이고 이제는 공기도 녹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환경단체와 부경대, 경북대 연구팀 등이 실제로 공기 중 녹조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해 대동 선착장 선박 위와 낙동강에서 1.2km 떨어진 아파트 옥상에서는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심지어 낙동강 대동 선착장 주변 공기에서는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을 유발하는 녹조 독성 물질인 BMAA까지 검출됐습니다. 지금 몇 시간 4시간 돌렸습니다. 예, 4시간이요. 예. 조사를 진행한 환경단체 회원의 마스크는 물론이고 상추에도 남세균이 에어로졸 형태로 묻어 있습니다. 공기 중 전파에 대해서 해외 연구 사례는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첫 조사 결과라 더욱 충격적입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양수장 주변. 녹조가 썩어 유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강에서 퍼올린 녹조물은 농수로를 따라 논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벼 이삭이 맺히는 시기라 가뜩이나 많은 물이 필요한 시기인데 강물을 끌어다 쓰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과연 이 물로 농사를 지어도 되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진한 정도는 있었어도 올해가 너무 진합니다. 녹조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이제 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금 조금 있으면 꽃이 피고 이제 수정이 될 시기인데 이 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비료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녹조물을 먹고 자란 벼는 어떨까? 취재진은 올가을 낙동강 유역 4곳에서 재배한 쌀을 구해 부경대 연구팀에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4개 지역 가운데 1개 지역 쌀에서 1kg당 0.98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60kg 성인이 이 쌀로 하루 300g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마이크로시스틴 하루 섭취량은 프랑스 생식 독성 기준치보다 4.9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녹조는 강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를 통해, 농작물을 통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수돗물의 안전성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이지영 교수팀 논문을 보면 정수장 반경 1km 이내에서 녹조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지역이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지역보다 간세 포함 발병률이 17% 높게 나왔습니다. 오하이오 주를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15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오하이오가 대한민국보다 커요. 이 주 하나가. 블루가 이제 지하수.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블룸이 있는 곳.
그다음에 하얀색은 블룸이 없는 곳.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거시적으로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오염이 있을 때 그럼 어떤 건강에 어떤 특정한 질환에 어떠한 영이 있는지를 살펴본 거죠. 그동안 환경부와 지자체는 고도 정수 처리를 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은 100% 제거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조사 결과 부산 1곳, 창원 2곳, 김해 1곳, 대구 2곳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WHO 기준보단 낮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아동 음용수 기준보다는 1.8배에서 최대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녹조 연구가 활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아동 음용수 기준을 1000억분의 3, 0.03 ppb로 정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200배나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환경부는 그리고 부산시, 대구시 같은 지방정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원수에 있지만은 정수 처리를 하면은 문제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의 허점, 다시 해서 공학적으로 100%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독성 물질이 수돗물을 타고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9월과 10월 경남 창원의 가정집 2곳의 수도 필터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을 만드는 남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싹 돌려서 보이소. 많다. 맞네요. 얘는 진짜 많다. 이때까지 본 것 중에. 마이크로시스틴은 300도 이상일 때만 분해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물을 끓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게 겁이 날 정도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고요. 이게 지금 음용하는 수돗물인데 어떻게 녹조가 나올 수가 있지? 다 소독하고 정수 처리를 다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녹조가 나왔다는 사실에 너무 놀랬었고요. 사실은 낙동강 녹조 라떼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는데요. 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 그냥 강 색깔이 저렇게 초록색이구나라고 했는데 실제 저희 집의 필터에서 녹색 이물질이 끼고 나서 이게 뭘까? 그리고 그 어려운 용어인 마이크로시스틴스가 뭘까라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경북 구미. 강변을 따라 공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종 오폐수가 하수 처리장으로 모여드는데요. 이곳에서 정화 과정을 거친 뒤 낙동강으로 방류됩니다. 얼마나 정화됐을까요? 부산 수질연구소 연구원들이 하수 처리를 마친 방류수를 채취해서 수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는 발암물질이자 산업용 화학물질인 1,4-다이옥산이 104ppb 검출됐습니다. 하천수 먹는 물 기준보다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인근 대명천. 공단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이 대명천으로 흘러들고 이 물은 다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성서공단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는 과불화 화합물이 먹는 물 감시 기준보다 5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주로 프라이팬 코팅제나 방수 재료로 사용되는 발암물질입니다.
과부라 화합물과 일사 다이옥산은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 공정을 거쳐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를 해도 문제입니다. 고도 정수 처리를 하다 보면은 많은 양의 이제 그 염소 투입량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로 인해서 THMU가 같은 또 추가적인 발암 물질이 정수장에서 또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수가 깨끗한 물을 가지고 정수를 해서 먹는 것이 그런 소독 부산물도 줄이는. 금호강은 대구 도심을 흐르는 강입니다. 강변도로 아래에는 하수를 모아 하수 처리장까지 보내는 하수관거가 설치돼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수가 이 관로를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하수가 넘치면서 금호강으로 흘러 들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다시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하수관거에서 넘쳐 흐른 하수는 색깔부터 누렇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강바닥에서 건져 올린 돌에는 시커먼 하수 슬러지가 묻어 있습니다. 얕은 하천을 걸어서 지나가기만 해도 바닥에 쌓여있던 시커먼 하수 찌꺼기가 올라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넘쳐 흘렀는지 층층이 쌓인 찌꺼기는 뻘을 잃었고 발을 디디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강바닥은 이미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우수관과 오수관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오수관로 분리사업들을 시급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대 강사학 같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데 예산을 들여서 우수관, 오수관 분리한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낙동강의 지천인 대구 대명천. 이곳 역시 비만 오면 오수가 넘치는 함유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곳입니다. 하수가 넘치지 않도록 하수관거 높이를 더 높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생활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배출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강바닥에 있는 돌에는 시커먼 하수 슬러지가 붙어 있어 마치 현무암 같습니다. 강바닥에 흙을 퍼올려 봤습니다. 진흙 상태의 찌꺼기 속에선 4급수 지표 중인 실지렁이까지 발견됩니다. 취재진이 하수가 흘러든 하천물을 떠 분석을 의뢰했더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하수가 흘러든 하천물에서는 녹조를 일으키는 질소와 인이 대량으로 나왔는데 금호강의 경우 이는 6급수 기준의 7배, 대명천은 11배나 높았습니다.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댐 유역. (1973년) 완공된 팔당댐은 총 저수량만 2억 4천만 톤에 이릅니다. 수도권에 하루 25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상수원이다 보니 수질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팔당댐 유역 안에 있는 두물머리. 북한강과 남한강 두 물의 머리가 맞대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팔당호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입지 규제가 적용됐는데요. 한강의 수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팔당 유역의 규제도입니다. 먼저 팔당댐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팔당 특별대책 1권역과 2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여러 규제가 중첩된 구조입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오폐수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자연보전권역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와 개발 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은 팔당호와 대청호 일대뿐입니다. 사실은 상수원 보호구역은 그 팔당 권역에서도 가장 작아요. 근데 특별대책지역은 1권역, 2권역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상수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을 갖다가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일례로 뭐 그 소규모 공장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계획 입지로 인해서 들어가는 공장, 대규모 뭐 공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개발 행위를 완전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제 1권역과 2권역의 차이는 더 이제 그 범위 자체가 1권역이 더 그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로 하고 있고요. 한강 등 댐물을 취수원으로 쓰고 있는 지역의 경우 수질 관리가 용이하지만 강물을 취수원으로 쓰고 있는 낙동강은 사정이 다릅니다. 낙동강 하류인 부산 경남 지역은 중상류에서 배출한 하수를 정수해서 식수로 써야 하는 처지입니다. 한강과 낙동강 유역은 사업장 수와 폐수 배출량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오염된 물의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COD와 BOD 농도 역시 낙동강이 훨씬 높습니다. 하수 처리장은 일반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폐수의 마지막 집합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수 처리 공정을 거쳐야만 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 처리 공정을 거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는 일사다이옥산 등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에는 질소와 인 등 7가지 항목만 지정되어 있을 뿐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공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의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기준을 사업장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 시설 설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후 8개 보에 가로막혀 강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강은 흘러야 자정작용이 가능합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개방한 결과 유속은 빨라지고 녹조는 95% 이상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용수 부족을 이유로 보 개방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원인은 양수 시설들에 있습니다. 취수구 위치가 수면 쪽에 있는 양수장의 경우 보 수문을 열면 수위가 내려가 양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취수구 위치를 수심 더 깊은 곳까지 내리면 보를 개방하더라도 취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낙동강 중상류인 대구 경북 지역의 양수시설 개선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유독 보 문제에 민감한 대구 경북 지자체의 반대로 국비까지 확보돼 있지만 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는 올 여름 최악의 녹조를 경험했습니다. 녹조에 대한 대책은 하루가 시급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책 마련보다는 보 개방을 둘러싼 소모적인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에 수문은 개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녹조가 발생하면 여름철 녹조가 발생하면 수위를 낮추는 걸로 그렇게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막상 나중에 녹조가 발생해서 수문 개방을 하려고 하니 치양수시설이 수위를 내리면 이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 상황을 두고 놓고 결국은 수문을 개방하지 못했던 거죠. 예, 강이 아프면 지루하고도 소모적인 공방 속에 낙동강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강의 생명력을 살리는 것은 강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픕니다.